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네, 블록체인 강의 시리즈 비트코인 컨센서스 알고리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 2시간 동안 먼저 다뤘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엔지니어링 개념, 그리고 인센티브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제 POW,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계 가지고서 마이닝하는 거 얘기했었죠. POW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해시 퍼즐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얘기했었죠. 얼마나 그 연산하기가 어렵냐, 난이도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를 파라메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용 계산을 할 수 있게 구조가 돼 있었죠. 그거는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한 2주마다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가 됐었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형태로 구조가 돼 있었죠. 예, 여기까지가 지난 2시간 동안 했었던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마이닝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약간 사회적인 개념인데, 완전한 이제 엔지니어링 개념보다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사실은 굉장히 게임 이론의 그 바탕을 둔 어떤 그런 거라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제로 마이닝하고 리워드 사이의 게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는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마이닝을 어떻게 할 거냐, 마이닝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디시전을 내리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겠죠. 마이닝에서 얻는 어떤 리워드, 그 보상이 마이닝하는 비용보다 크면 그러면 마인하는 사람이 이득을 내는 것이고, 이제 마이닝 리워드는 사실은 블록이 생성되는 거와 관련된 리워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일어나면 거래 수수료, 이 두 가지가 보통 마이닝 리워드가 될 것이고요. 비용은 하드웨어 비용과 전력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마이닝 디시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그냥 답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의외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비용은 처음에 살 때 대체로 한 번 투자하는 걸로 끝나지만, 이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다르죠. 나라별로도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누진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 틀리고 이렇겠죠. 이건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워드는 사실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해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율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와 처리 능력의 비율, 이거에 따라서 리워드가 결정되죠.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글로벌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하드웨어도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리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리워드적인 측면이고, 코스트도 이게 달라지는 게, 코스트 자체는 전통적인 우리의 그 화폐를 가지고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전기요금도 우리 돈으로 내고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사잖아요. 리워드는 결국엔 비트코인의 가격의 디펜던시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다른 그리고 또 이제 유효한 브랜치를 늘렸을 때 그게 이제 유효한 그 블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드는 거 하고,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 하고 다른 마이닝을 해가지고 이와 비슷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비교를 해서 이건 이제 사실은 정상적으로 괜찮은 어니스트 노드라면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다면은 당연히 이 새길로 가려고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모두를 감안해서 마이너가 마이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게임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밸런스가 오느냐를 이제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하드웨어하고 일렉트리시티의 그 전기 요금의 비용하고 이 리워드가 잘 맞는 부분에서 밸런스, 그 균형점을 결국 찾을 거고요. 만약에 마이닝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거는 크고 리워드가 줄어들어서 로스가 난다. 그럼 아마 마이닝 더 이상 하지 않겠죠.
그리고 마이닝이 계속해서 프로핏을 이득을 내면은 그러면 당연하게도 마이닝 하드웨어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수요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시레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저절로 떨어지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게임처럼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처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게 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마이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리워드가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리워드 자체가 줄어드니 새로운 그 마이닝 하려는 건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되고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해시레이트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게임 이론 갖고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옛날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데 치킨 게임 하는 거와 유사한 양상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마이닝 풀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중소 마이닝 하는 곳들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채산성이 좀 악화가 되더라도 자기네들은 돈도 많고 버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게임 티어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전략적인 판단 같은 것도 지금은 개입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꼭 알아야 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부트스트래핑인데 부트스트래핑은 부트한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인터플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부팅할 때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커맨드가 뜨고 뭐에 하드웨어 초기화를 하고 마우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컴플렉스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트스트래핑 개념이 왜 그 비트코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중요하냐? 사실은 비트코인이 컨센서스가 이 블록체인의 컨센서스가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서로 영향을 주는 원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시큐리티죠. 이 블록체인 자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격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 프로세스를 넘거나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면 마이닝 에코시스템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니스트한 프로토콜을 따르는 노드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깨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헬티한 마이닝 에코시스템이 있어야만 시큐리티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헬티한 마이닝 에코시스템은 어떻게 나오냐? 아니 마이닝 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집어넣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커런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들어갈 요인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마이닝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 가격을 높이 치게 될수록 익스체인지 레이시 좋아서 마이닝으로 들어오게 하는 동력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시큐리티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익스체인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 비트코인이 또 깨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안전하지 않다면 익스체인지 레이시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서로 그 연결되어 있는 프린시플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과연 저 세 개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아마도 이 지금 말한 세 가지 원칙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토시 나카모토 제외하고는 마이너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럼 마이너 한 명이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인시큐어 하겠죠. 한 개밖에 노드가 없으니까 그 노드만 해킹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 거니까 very few, 굉장히 적은 마이닝 노드가 있었고 누구나 이거를 뭐 전복하려고 맘만 먹었으면 되게 쉽게 전복을 했을 거니까 안전하지 않았을 거고 안전하지 않았다면 당연하게도 밸류로서의 가치 같은 거 되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BTC나 주고 피치 한 판을 사 먹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와서 웬만큼 성장하기 전까지 믿음의 체계가 늘어나고 마이닝에 관련된
된 거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노드 수가 웬만큼 늘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이 세 가지 프린시프에 동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수많은 비트코인 프로젝트들 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기술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동작하게 된 이후에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그게 안정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가지 못한 것을 그냥 기술적 이론만을 가지고서 이게 더 안전하다, 더 효율적이다, 더 빠르다 이렇게 함부로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초기에 있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이 확산됐었던 그 과정에는 기술만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요. 한두 명이 이렇게 쓰다가 또 그 중에서 이렇게 이걸 전복시키거나 공격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이고 언론에다가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면은 마이닝이란 걸 해가지고 나도 캘 수 있을까? 이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기술에 대해서 안전성을 뭐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서 뛰어들게 되니까 이 세계가 눈덩이 굴리듯이 계속해서 안정화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언급한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것의 컨센서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어드바서리가 이긴 거죠. 공격자가 뭐 시빌 어택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5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이 컨센서스를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공격자가 코인을 훔쳐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크립토로 돼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조작한 기록들은 무조건 믿게 되니까 당연하게도 스틸링이 가능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에 있는 크립토그래피는 단순히 이 크립토그래피 암호화 기술 자체를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담고 있으면서 마치 이게 유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인밸리드한 블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블록에 어태커가 쌓아요. 왜냐면 자기가 51%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롱기스트 체인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태커가 이렇게 해가지고 롱기스트 브랜치를 제일 긴 브랜치를 유지를 해서 이걸 믿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수많은 정직한 노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노드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블록 자체에 들어가 있는 크립토를 해석을 해보면은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못된 블록을 자기 거에다 붙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어니스트 노드들 같은 그 블록을 안 붙일 거고요. 만약에 잘못 사기를 친 블록이 붙은 노드들, 만약에 어태커가 점령한 노드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붙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체인이 포크가 일어나가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잘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어니스트 노드가 많은 것 쪽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스틸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태커가 인밸리드한 코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냐? 이것도 어려운 게요. 만약에 앨리스가 밥한테다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페이먼트를 이 인밸리드 코인을 갖고 냈다고 칩시다. 근데 밥이 비트코인의 어니스트 노드를 정직한 노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리젝트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그너처가 이게 안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밸리드 트랜잭션으로 보고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의 노드는 롱기스트 브랜치에 있는 블록을 단순히 그냥 이그노어 할 거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인밸리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니스트 노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엎어가지고 크립토도 해킹하지 않는 한에는 인밸리드 코인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어태커가 어택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인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어태커와 디펜더 사이에 게임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감지한 그 막는 쪽에서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P2P 네트워크를 포함해 가지고 뭐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쓰는 거 어렵고 코인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치면 훔치는 것도 어렵고요, 그죠? 이게 그 51%로 확보를 해서 내 마음대로 블록을 늘릴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어태커가 훔치지도 못하고 쓰게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애한테 돈을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느냐? 서프레스, 이게 진짜 어, 원한이 있어가지고 인출을 못하게 한다, 이런 거죠. 이거는 약간 대부분 논대 파틀리에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공격자가 어떤 사람의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블록에서 뭔가 인출이 돼서 쓰이는 거래를 막을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어태커가 블록체인의 컨센서스 프로세스를 컨트롤한다고 치면 어태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블록이 생성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거래가 이 주소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면 그거를 거절하는 것으로 쓰는 거를 막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모든 노드들이 이거를 거절해 줘야 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 P2P 네트워크에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들 중에 모든 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러닝하는 노드가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메시지가 도달을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이전에는 내가 컨트롤 못하는 노드들로 하여금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 어드레스 주소에서 거래가 일어나려고 하는 걸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악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못 쓰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다른 노드들은 계속 거래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거의 모스틀리 노고 파틀리 예스다. 계속해서 51%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대다수가 어니스트하지 않게 동작하도록 내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공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블록체인 시스템, 특히나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크립토적으로 100%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 리워드 자체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2.5BTC가 떨어지잖아요. 일단 생기게 한다면. 근데 나는 100으로 하게 해줘. 이렇게 하려면은 시스템의 룰을 바꾼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컨트롤권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오픈되어 있고 이걸 받아가지고 러닝을 하니까,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어니스트 노드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내 거를 깔아서 해주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룰을 바꾸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컨피던스,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거를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가능하냐? 이거는 아마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지속적으로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레저가 그다지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커런시에 대한 컨피던스, 자신감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비트코인의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에코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적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인을 훔친다든지 잘못된 거래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또 이런 건 굉장히 어렵지만, 51% 어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격자의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비트코인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가지고 이들이 그냥 가격을 다운시키게 만드는 이거 정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문제는, 아니 이 짓 하려고 돈을 왕창 들여서, 그리고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테러리스트들, 비트코인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무슨 특정한 어떤 권력자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까지 이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완결성보다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완결성이 높기는 하지만 보안에 100%는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켜가고 있는 세 가지 그 인터 프린시플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체인 자체에 대한 시큐리티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건강한 마이닝 또는 뭐 다른 방식도 될 것 같아요.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한 에코시스템들이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만들 것이며 또 이들이 또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적절하게 유지해 가지고 계속해서 안전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생태계를 돌 거냐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블록체인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비트코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